희빈홍 씨는 조선 중종의 후궁으로 본가는 남양이었으며 거주지는 서울이었습니다. 그녀는 1494년 남양군 홍경주와 어머니 안동권 씨 사이에서 이남이녀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 희빈홍 씨의 집안은 아버지 때에 이르러 최고의 명문가로 자리 잡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홍경주는 희빈홍 씨가 8살 되던 해인 1501년에 급제를 했고 홍문관 정자를 거쳐 1504년 사헌부 지평에 오르면서 젊은 관리가 거칠 수 있는 최고의 청료직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1506년 9월 박원종, 부사영, 성희안 등이 연산군의 폭정에 맞서 반정을 일으켰을 때 홍경주는 사복시 첨정으로서 군자관 부정 신윤무와 군기시 첨정 박영문 등과 함께 군대 동원의 책임을 맡아 거사를 성사시킵니다. 이러한 공헌을 인정받아 그는 영의정 유순과 우의정 김수동의 추천에 힘입어 동부승지에 오르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반정 공신들과 함께 전국 공신 1등에 착륙되면서 남양군에 봉해집니다. 공신이 되면서 출세가도를 달리게 된 홍경주는 도승지에 임명되었고 이듬해인 1507년에 이과 등이 성종의 아들 견성군을 옹립하려고 했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한 공로로 또다시 정남공신 2등에 오르고 병조판서가 되어 직영연사를 겸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좌의정 박원종에 의해 이조판서에 청거된 그는 1509년 판중추부사를 거쳐 호조판서가 되었다가 1510년에는 좌참찬에 오르는 등 요직을 거치면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홍경주의 형인 홍경림도 중종만정에 참여를 해 전국공신이 되면서 당대 한 집안에 공신을 2명이나 배출하게 됩니다. 이권군에 봉해진 그는 호조참판, 전라도 관찰사, 공조참판, 공조판서 등 주요직을 역임하면서 남양 홍씨 가문을 더욱 빛나게 합니다. 이처럼 당대의 명망 높은 공신 집안에서 태어난 희빈홍 씨는 남부러워할 정도로 어린 시절을 유복하게 보냅니다. 외가 집안 또한 대단했습니다. 외할아버지 권금성은 세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정인지의 사위였기에 아버지 홍경주는 정인지의 손녀 사위이고 희빈홍 씨는 정인지의 외증손녀였습니다. 그리고 희빈홍 씨의 친할머니는 양천부원군 허손의 셋째 딸로 양천허 씨 집안에서 형제 청백리로 유명한 우의정 허종과 좌의정 허침의 여동생이었기에 허종과 허침은 홍경주에게 외삼촌이 됩니다. 이처럼 그녀의 집안은 당대의 공신을 배출하고 학식과 명망 그리고 왕실과의 혼맥을 두루 갖추면서 명실공히 명문가의 반열에 오릅니다. 높아진 가문의 위상은 자식들의 혼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희빈홍 씨의 큰오빠 홍우령은 보령 신씨 신영홍의 딸과 혼인을 했지만 신씨가 일찍 죽는 바람에 원주 목사를 역임한 안동권 씨 권우의 딸과 재혼을 합니다. 이때 첫 번째 부인 신씨는 영의정을 지낸 신숙주의 증손녀였으며 재혼한 권씨는 찬성 권제의 손녀로 공신에 착륙된 권반의 증손녀이고 우의정을 역임한 권람의 종증손녀였습니다. 그리고 희빈홍 씨의 언니는 광산김씨 김영윤에게 시집을 가는데 이때 형부인 김영윤은 증영의정 김철산의 증손으로 공신 김경광의 손자이고 좌참찬 김극핍의 아들이었습니다. 희빈홍 씨의 부친과 큰아버지의 공은 그리고 가문과 연결되어 있는 왕실의 혼맥은 그녀가 후궁에 선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1506년 9월 2일 중종만정이 성공한 이후 공신들은 연산군을 왕위에서 축출하고 진성대군을 보위에 올리는데 이가 바로 중종입니다. 왕의 폐위와 즉위가 대신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종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지 못했고 공신들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왕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공신들의 권력이 강화된 모습은 중종의 부인인 당경왕후 신씨를 폐위시킨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정일로부터 7일 후인 9월 9일 반정공신들은 신씨가
연산군의 처남인 익창부원군 신수군의 딸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폐위시키자고 중종을 압박합니다. 공신들이 신씨의 축주를 건의한 내용이 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유순, 김수동, 유자광,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및 육조참판 등이 같은 말로 아뢰기를 거사할 때 먼저 신수군을 제거한 것은 큰일을 성취하고자 해서였습니다. 지금 수군의 친딸이 대내에 있습니다. 만약 궁궐으로 삼는다면 인심이 불안해지고 인심이 불안해지면 종사에 관계됨이 있으니 은정을 끊어 밖으로 내치소서 하니 정규하기를 아뢰는 바가 심히 마땅하지만 그러나 조강지처인데 어찌하랴 하였다. 모두 아뢰기를 신등도 이미 요량하였지만 종사의 대계로 볼 때 어쩌겠습니까? 머뭇거리지 마시고 쾌히 결단하소서 하니 정규하기를 종사가 지극히 중하니 어찌 사사로운 정을 생각하겠는가? 마땅히 여러 사람 의논을 쫓아 밖으로 내치겠다 하였다. 얼마 뒤에 정규하기를 속히 하성이 정현조의 집을 수리하고 소재하라. 오늘 저녁에 옮겨나가게 하리라 하였다. 반정공신들이 중종에게 신씨를 내칠 것을 요구한 명분은 신수군의 딸을 왕비로 삼으면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세운 명분 이면에는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더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신들의 불순한 생각은 1515년 패비 신씨의 보기를 위한 상소 내용 중에 확인이 됩니다. 전국 당초에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이미 신수군을 제거하고는 왕비가 곧 그 소출이므로 그 아비를 죽이고 그 조정에 사면 뒷날 후환이 있을까 염려하여 바르지 못하게 자신을 보전하려는 사사로움을 위하여 폐위시켜 내보내자는 모의를 꾸몄으니 이는 진실로 까닭없고 또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당시 조정의 실권을 잡은 반정공신들은 신씨가 왕비에 오르게 되면 후일 힘을 키워 부친과 형제를 죽인 자신들에게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중종은 조강지처임을 내세워 신씨의 폐출을 반대했지만 반정공신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의 압박을 못 이기며 그녀를 사가로 내쫓게 됩니다. 결국 신씨는 왕비 생활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채 조정 대신들의 결정에 따라 중종이 왕위에 오른 지 7일 만에 폐비가 되어 세조의 부마 하성이 정현조의 집으로 내쫓깁니다. 신하들에 의해 왕위에 오른 중종은 부인 신씨를 지킬 힘이 없었기에 그녀가 폐서인되는 모습을 힘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신하들에 의해 즉위한 중종의 위상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역적의 딸이란 이유로 신씨를 쫓아낸 반정공신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과 관련된 여인들을 왕비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신씨를 내쫓은 다음날에 곧바로 신하들이 중종에게 왕비를 간택하도록 요구한 것에서 그런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예조판서 송일, 삼판 정광세가 아뢰기를 신씨가 이미 나갔으니 처녀를 간택하여 내직을 갖추고 또 중궁 책봉한 일도 미리 거행하소서 하니 모두 아랜대로 하라 정교하였다. 당시 왕실에는 신씨가 폐출되면서 왕비가 없었고 당연히 후궁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종은 단 한 명의 배우자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왕실에서는 서둘러 중종의 계비를 간택하려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신씨가 폐출된 지 8일 뒤인 9월 17일에 중종의 어머니인 왕대비 정연왕후는 정결을 내립니다. 대비께서 정성들에게 정교하기를 후비의 덕은 얌전하고 착한 것이 제일인 것이다. 지금 중궁을 간택하는 때에 한갓 용모만을 봐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두세 처녀를 간택하여 후궁에 두었다가 서서히 그 행실을 보다 배필을 삼도록 하니 어떠한가 하니 정승들이 회개하기를 대비 본부가 이와 같으시니 바로 신등의 뜻에 부합합니다. 이는 실로 종사와 신민의 복입니다 하였다. 왕대비 정연왕후는
계비를 바로 선정하기에 앞서 두세 명의 수기를 미리 들였다가 그들 가운데 계비를 삼았던 기존의 방식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간택된 후궁들의 됨됨이를 미리 살핀 후 검증된 여인을 왕비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바로 예종의 계비 안순왕후가 세자빈이 죽고 공석인 상태에서 동궁의 종호품 후궁인 소온에 간택되었다가 왕비로 승격된 경우였습니다. 중종은 어머니 정연왕후의 뜻에 따라 왕비가 공석인 상태에서 계비를 먼저 정하지 않고 후궁을 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궁 간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고 14살에서 22살 여인들을 대상으로 금혼령이 내려지는데 이는 19살이 되는 중종의 나이를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처음과는 다르게 간택은 더디게 진행됩니다. 왕대비의 정교 이후 4개월이나 흐르자 좌의정 박원종과 우의정 유순정이 왕비 간택에 대해 재차 중종에게 주청을 올리지만 중종은 왕비를 서둘러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이 빈청에 나아가 문안하고 이어 아뢰기를 중궁을 지금까지 정하지 않으시니 온 나라 신민이 모두 미안히 여기고 있습니다. 청컨대 일찍 정하소서 하니 정교하기를 아랫말은 당연하나 나로서도 스스로 정할 수 없다 하였다. 결국 간택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에 절차를 거쳐 여러 명의 후궁들이 뽑혀 입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후궁 간택에 관한 진행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후궁들의 아버지에 대한 실록의 기록을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수기용씨, 윤씨의 부친은 이미 승수가 되었는데 나씨, 박씨의 부친만이 은혜를 입지 못하였습니다. 청컨대 박씨의 부친으로 서반에 참상을 삼고 나씨의 부친으로 동반에 승수하여 복록을 넉넉히 주게 하소서. 간택 당시 4명의 규수가 뽑혀 종이품 수기에 오르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수기용씨, 수기윤씨, 그리고 수기나씨와 수기박씨였습니다. 당시 박원종의 추천으로 간택된 수기박씨를 제외한 3명의 후궁들은 반정공신의 핵심 집안 처자로 아마도 그녀들은 미리 내정돼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나씨와 박씨보다 윤씨와 홍씨의 부친이 먼저 벼슬의 품계를 올려받은 것을 보면 왕실에서는 후궁들 중 수기윤씨와 수기용씨를 더 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홍경조의 딸 희빈홍씨는 부친의 출세와 가문의 힘에 의해 3명의 여인들과 함께 종이품 수기에 봉작되는데 당시 그녀의 나이 13세였습니다. 중종과 왕대비 정연왕후는 처음에 왕비를 외부에서 직접 뽑지 않고 여러 명의 후궁을 미리 뽑아두었다가 이들 중 한 명을 왕비로 선택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왕비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도 없어서 경솔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거의 1년이 다 되도록 왕비를 결정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는데 이런 정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좌의정 박원종, 우의정 유순정, 좌찬성 박안성 등이 아뢰기를 왕비 책봉한 일을 신등이 전일에 2번이나 아뢰었으나 이제까지 국모를 정하지 못하여 대체에 온당치 못하니 바라건대 속히 정하시어 나라 사람의 소망에 맞도록 하소서 하니 정규하기를 속히 국모를 정하는 일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이같이 큰 일을 갑작스럽게 빨리 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선왕들께서도 후사를 중히 여기심으로 결연히 정하지 못하신 것이다. 이제 자전의 뜻도 그러지고 나 역시 그 때문에 어렵게 여긴다 하였다. 다시 아뢰기를 큰일을 갑자기 정하기 온당치 못하다는 하교는 매우 당연합니다. 국모의 범절은 마땅히 덕행으로 으뜸을 삼는 것이요 비록 뒤를 이을 후사가 없더라도 다른 분에게 아들이 있으면 역시 내통을 잇게 될 것입니다. 하니 곧 윤씨를 왕비로 삼도록 명하였다.
중종과 왕대비 정현왕후는 후궁들 중에서 계비를 선정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반정공신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적임자를 고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종은 박원종 등 신하들의 독촉에 못 이겨 1507년 6월 17일에 후궁중 수기윤 씨를 다음 왕비인 계비로 결정합니다. 윤 씨가 계비로 뽑힌 것은 그녀의 가문인 파평윤 씨가 대대로 왕비를 배출할 만큼 왕실과 밀접한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고, 심지어 반정 최고 공신 중 하나인 박원종이 그녀의 외숙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박원종은 자신의 확고한 지위를 다지기 위해 조카인 수기윤 씨를 계비로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희빈홍 씨는 상대적으로 더 우세했던 파평윤 씨 가문에 밀려 왕비의 자리를 놓치고 하루아침에 같은 서열에 있었던 수기윤 씨를 상전으로 모셔야만 했습니다. 아쉽게 왕비 간선에 최종적으로 떨어졌지만 그녀의 왕실 생활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아버지인 홍경주가 1507년에 일어난 견성군 옥림모반 사건에서 공을 세워 또다시 정난공신이 되면서 왕실 내에서 그녀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중종과의 금술도 매우 좋았습니다. 일찍 3명의 왕자를 떠나보내긴 했지만 그녀의 나이 20살이 되던 1513년에 금원군을 낳는 등 총 5명의 왕자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봉작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종이품 수기로 입궁한 이후 중종의 총애에 힘입어 정이품 소위와 종일품 귀인을 거쳐 정일품 비내까지 오르게 됩니다. 희빈홍 씨는 이처럼 아버지의 후광과 아들 금원군의 탄생으로 잠이당에서 행복한 궁궐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희빈홍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경빈박 씨였습니다. 경빈박 씨는 경주의 지방사족 출신이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아버지 박수림이 군대에서 장정을 할 정도로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1505년 경빈이 남다른 미모로 채용으로 뽑히면서 그녀의 인생과 가문의 상황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연산군은 전국의 미녀들을 채용한다 하여 채용사를 통해 뽑아오도록 하였고, 이때 경빈도 뛰어난 미모로 인해 선발이 됩니다. 그 후 얼마 되지 않아 중종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폐위되고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 이역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경빈의 미모가 반정의 제일공신인 박원종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후궁으로 추천되었고,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 궁으로 입궁해 내명부 종이품 수기의 품계를 받게 됩니다. 이후 그녀는 1509년에 중종의 장남 복성군 이미를 낳고 1512년에 해순옹주와 1514년에 해정옹주 등 일남이녀를 연이어 낳으면서 당시 중종의 여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한편 금원군과 복성군을 두고 있는 희빈홍 씨와 경빈박 씨와는 달리 왕비인 장경홍은 중종 5년에 출산한 효혜공주 뿐이었기에 후계자가 될 원자의 부재는 그녀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다행히 1515년 3월 장경황후는 원자를 낳으면서 왕비로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하게 다지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출산 7일 만에 산후병에 걸려 25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왕실에서는 갑작스러운 장경황후의 사망으로 인해 또다시 계비를 선발해야만 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515년 8월 8일 담양부사 박상과 순창군수 김정 등이 폐비된 신씨를 복위시키자고 주장하게 되면서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이 주장이 논란이 된 이유는 중종의 첫째 부인인 신씨와 계비 장경황후 사이에 위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고, 만약 복위한 후에 신씨가 왕자를 낳을 경우 그를 적장자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후처인 장경황후 윤씨가 낳은 원자를 적장자로 봐야 하느냐는 문제로 인해 후계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는 신씨의 배출을 주장했던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유정왕 등이
모두 죽은 뒤라서 중종의 의지만 있었다면 신씨의 보기가 시기상 가능했지만 그들의 상소는 신씨를 폐위시킨 반정공신들의 죄를 물어야 하는 이름으로 반정의 주역을 자처했던 세력들의 부도덕성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었기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오히려 박상과 김정이 대간들의 탄핵을 받아 유배를 가게 됩니다.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난 7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 중종은 영의정 유순과 좌의정 정광필 등이 함께한 자리에서 성종 때에 공의왕후가 사망한 이후 처녀를 간택해 두었다가 3년 뒤에 패비윤 씨를 왕비로 올린 선례를 거론하며 국본이 정해진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때 후궁 가운데서 계비를 정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외부에서 간택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신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중종은 왕비를 새로 간택하기보다는 기존의 방식대로 후궁 가운데서 왕비를 결정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이에 대신들은 장경왕후의 계비 선정 때와는 달리 첩을 아내로 삼지 않는다는 대학연의의 대목을 인용하며 반대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자 중종은 처녀 2명을 미리 간택만 하고 수기를 책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실을 살펴보고 후에 어질고 덕이 있는 처자를 계비로 그 나머지 사람은 수기로 들이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이 의견 역시 대신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힙니다. 신하 유순이 반대한 이유에 대해 실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순이 아뢰기를 이번에 중궁을 책립하는 것은 국가의 큰일이니 근일에 행할 일이 아닐지라도 성녀에 미리 헤아리셔야 합니다. 신이 대학연의에서 범조 등의 바른 논의를 보고 상께서 아셔야 하겠으므로 표를 붙여서 아뢰었습니다. 이 일은 상께서 반드시 고래를 따르셔야 합니다. 진서산이 옛일을 여러 가지로 인용하였으나 오로지 첩을 아내로 삼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옛 제후는 한 번에 9여자를 얻고 세 나라에 잉여를 보내되 한 사람만을 비로 삼았는데 그 비의 자리를 비게 되어도 차서에 따라 계승하지 않는 것은 한때 같은 무리로 있던 사람이 자리가 높아지면 아랫사람이 존경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를 염려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국본이 이미 정해져 있는데 버금자리에 있던 자가 존위에 오르면 적처의 자리를 다투어 국본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므로 이처럼 염려한 것입니다. 호세에서 계립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고는 하나 같은 무리에 있던 자를 올려서는 안 되고 새로 가려서 세워야 적처를 다투는 일이 없고 궁중이다 새로운 마음으로 존경하게 되어 채모가 매우 합당하므로 표를 붙여서 아뢰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수는 후궁에서 왕비로 선발되면 같은 서열에 있던 기존의 후궁들이 새로 뽑힌 후궁 출신 계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적처의 자리를 다투는 일이 생겨 국본인 인종의 자리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며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도 성종 때의 후궁 출신에서 왕비의 자리에 오른 패비윤 씨는 1479년에 후궁 소용엄 씨와 소용정 씨에게 모함을 받아 사사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유순의 의견에 무게가 실리자 중종은 두 번째 계비를 후궁 출신자가 아닌 궁궐 밖의 새로운 여성으로 선발하도록 결정합니다. 이처럼 대신들과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낸 중종은 그로부터 한 달 뒤에 결국 손준, 김총, 윤지임, 윤금손의 딸 등 4명의 계비 후보자를 선발합니다. 이렇게 왕실에서 후보자를 뽑은 이후에 곧바로 4명부의 주인이 정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2년 동안이나 왕비의 자리는 비어있게 됩니다. 이는 원자의 탄생으로 인해 후계 문제가 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비 간택을 서두르지 않은 것이었지만 기존에 있었던 후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던 이유도 있었습니다. 왕비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중종의 총애를 받고 있던 후궁들, 즉 경빈박 씨와 희빈홍 씨는 첫 번째 계비를 선발할 때와 마찬가지로 봉석이 된 왕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갓 태어난 원자는 어머니인 장경왕후를 잃은 신생아였던 것에 비해 경빈박 씨의 소생 복성군은 7살이었고 희빈홍 씨의 소생 금원군은 3살이었기에 그녀들은 작은 변수만으로도 세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경빈박 씨는 장경왕후의 선례를 좇아 스스로 왕비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였으며 중종의 마음도 새롭게 왕비를 드리는 것보다 그녀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일부 신하들도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경빈박 씨는 출중한 미모뿐만 아니라 왕자 복성군과 2살 된 해순홍주를 두고 있어 어느 누구보다도 계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는 국가에 공덕이 있지도 않으면서 지위가 일품에 오르고 후궁들 중에서 총애가 제일이었다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자타가 공이라는 으뜸 후궁이었습니다. 아들 복성군 역시 원자보다 6살이 많은 중종의 맏아들로서 잠자때 본궁을 하사받을 정도로 여러 왕자들 중에서 중종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하 정강필이 채용으로 뽑혔던 경빈박 씨의 과거를 부각시키며 미천한 집안 출신을 왕비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를 하면서 그녀에게 유리했던 여론들이 돌아서게 됩니다. 정강필은 경빈박 씨를 반대하면서 출신 성분을 언급했지만 그녀를 반대한 진짜 이유는 적서의 차별이 깨지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경빈이 왕비에 오른다면 중종의 적장자가 복성군이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원래 복성군은 중종의 첫 아들이자 서장자이고 죽은 장경왕후의 아들이자 당시 원자였던 인종이 적장자였는데 경빈박 씨가 왕비에 오르면 중종의 첫 번째 아들인 복성군이 대군이 되기 때문에 적장자, 인종이 적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리학적 종법 질서에서는 한번 정해진 상하관계가 깨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빈박 씨는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왕비가 되고자 했던 그녀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희빈홍 씨도 중종반정의 핵심 공신인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 등이 3년 동안 잇따라 사망함으로써 부친의 권력이 강화되었기에 더욱 기대를 했지만 경빈과 같은 이유로 인해 왕비가 되는 것이 좌절됩니다. 장경왕후가 사망하고 왕비의 자리가 공석인 채로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왕실이나 조정대신들 사이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일제히 미리 간택된 후보자들 가운데서 인물보다 어질고 학식이 뛰어난 여인을 신중하게 선택할 것을 중종에게 요청을 합니다. 고심 끝에 중종은 1517년 3월 15일에 최종적으로 윤지임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이는데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계비를 선발한 최초의 사례로 후궁 출신의 계비를 선발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바뀌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당시 문정왕후 윤씨의 나이는 17살이었고 희빈홍 씨의 나이 24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문정왕후가 왕비에 오른 것은 원자의 외가와 같은 파평윤 씨였던 이유가 컸습니다. 문정왕후의 아버지 윤지인과 장경왕후의 아버지 윤여필은 서로 7촌이었고 문정왕후와 장경왕후는 9촌이었습니다. 심지어 중종의 어머니인 왕대비 정현왕후도 파평윤씨로 문정왕후와는 12촌 관계였기에 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가문의 교수를 왕비로 내세우려 했던 원자의 외삼촌 윤인과 왕대비의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문정왕후의 간택은 후궁 출신 계비의 지위 변화에 따라 대군이 될 수도 있는 기존 왕자들과 원자 간의 왕위 계승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후일 그녀가 최악의 왕비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이때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한편 희빈홍 씨는 폐쇄적인 조선시대에 여성으로서 국정에 참여하여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후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519년 11월 15일에 발생한 김효사였습니다. 김효사는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이 중종과 함께 조광조 등 신진사림의 핵심 인물들을 몰아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희빈홍 씨는 깊숙이 관여를 했으며 실록에도 그녀의 움직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논한다. 김효년의 남곤 심정의 무리가 조광조 등을 꺼려서 해치려 하였으나 아직 발동하지 못하였는데 그때 홍경주의 딸이 귀인이 되었다. 남곤 등이 홍경주와 결탁하여 귀인을 통해 매일 참소하여 임금을 현혹하게 하고 나서 남곤 등이 몰래 신무문으로 들어가 아래여 살인들을 일망타진하였다. 이렇게 희빈홍 씨는 살인 집권기에 조광조의 정권을 붕괴시키는데 일조를 하게 됩니다. 반정 이후 당경왕후 신씨가 궁에서 쫓겨난 후 첫 번째 계비인 장경왕후를 결정하는 자리에서 중종과 대신들은 후사가 없더라도 다른 후궁에게 아들이 있으면 역시 대통을 잇게 된다 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왕비 소생뿐만 아니라 후궁 소생도 왕위 계승권자의 자격을 준다는 의미였으므로 후궁들의 아들들이 왕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경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희빈홍 씨는 공신인 아버지와 가문의 배경에 힘입어 계비가 되고 자신의 소생을 왕위 계승자로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정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핵심 공신인 박원종, 유순정, 성희안이 죽고 연이어 박영문, 신윤무의 옥사 등이 일어나자 훈구 세력은 급격하게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도학 정치를 내세운 조광조 등의 살인파들이 크게 부각이 됩니다. 당시 순창군수 김정, 담양부사 박상 등은 쫓겨난 중종의 정비인 패비신 씨를 복위시킬 것과 그녀를 쫓아냈던 박원종을 처벌할 것을 상소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대사관 이행의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광조와 살인파들은 이행이 대사관으로서 상소자를 벌하는 것은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이행 등을 탄핵하여 파직시키면서 중종의 눈에 들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 조광조는 분열된 공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이는 왕권을 강화하려던 중종이 조광조의 살인파를 중용한 것으로 그들은 순식간에 유력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합니다. 이렇게 결국 정권을 잡은 살인파는 훈구파 배제, 살인파 중용을 목표로 급진적인 정치개혁을 단행하였고 그들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낀 훈구 세력들은 곧바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훈구파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살인파를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진행시켰는데 이를 위해 홍경주의 딸인 희빈홍 씨에게 협조를 구합니다. 당시 새로운 계비에 문정왕후가 간택이 되면서 희빈홍 씨는 왕비가 되지 못하지만 자신의 아들의 미래와 가문을 위해 훈구파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심하면서 밤마다 중종에게 조광조의 험담을 늘어놓거나 아버지 홍경주로부터 전해들은 살인 정권에 대한 정치적 비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들은 실록에 기록됩니다. 적신 남곤, 심정, 홍경주 등이 매우 미워하여 백방으로 헐뜯되 상이 조광조 등을 후대하고 또 착한 사람들이 많아 일일이 참소하고 이간질시킬 수가 없자 상의 귀인이 된 홍경주의 딸을 통하여 비밀리에 아뢰기를 불순한 생각을 품은 조사들의 마음이 모두 조광조에게 돌아가니 변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조의 황포를 조광조에게 입히게 되면 광조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할 수 없을 것이니 광조를 주살하여 불순한 무리들을 물리치는 것만 못합니다. 훈구 세력과 희빈홍 씨가 궁궐 안팎으로 조광조와 살인 세력을 모함하고 비방하였지만 왕권 강화를 꿈꿨던 중종은 그들을 제거하는 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살인파의 급진적인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급기야 조광조는 1519년 10월에 전국 공신 117명이 문란하게 책록되었다고 비판하면서 뚜렷한 공적 없이 공신의 이름을 올린 사람들의 자기를 박탈하고 그들에게 준
토지와 노비를 환수해야 한다는 위훈삭제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결국 그의 의견을 받아들인 중종은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2등 공신이야 76명의 공신 흔적을 박탈하는데, 이 사건이 바로 위훈삭제 사건이었습니다. 위훈삭제는 반정의 명분에 타격을 주는 일이자 공신 세력의 위상에도 손상을 입히는 사건이었으므로 훈구파는 강력하게 반발을 하였고, 이는 후일 기묘사화의 계기가 됩니다. 조광조에 대해 이이가 석담일기에서 평하기를, 그를 비방하는 입이 너무 많아 비방의 입이 한 번 열리자 결국 몸이 죽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으니 후세 사람들에게 그의 행적이 경계가 됐다 라고 할 정도로 공신들의 표적이 됩니다. 조광조의 공신 탄핵은 대표적인 반정 공신인 홍경주의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보다도 가장 적극적으로 반발합니다. 홍경주는 자신을 직간접적으로 겨냥한 위훈삭제 주장에 가만히 있지 않고 훈구 세력들과 함께 반격의 기회를 노립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홍경주는 남곤, 송일 등으로부터 들은 무사들이 조광조 일파를 제거하려 한다는 소문을 중종에게 자세히 알렸고, 그들을 달래기 위해 조광조를 먼저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또한 그는 딸 희빈홍 씨의 거처로 찾아가 조광조 등 신진 사료들이 자신과 훈구 세력에 목을 겨눈다는 말을 하고서 조광조 세력을 없애기 위해 조작한 사건인 이른바 주초위양이라는 계획을 희빈홍 씨에게 알려주며 그녀가 참여하도록 했는데, 이런 정황이 실록의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얼마 안 있어 광조 등이 전국 공신 중에 공도 없이 외람되게 받은 자의 공신호를 추탈해야 한다고 청하자 남곤 등이 별난이 조석에 임박했다고 아뢰므로 상이 크게 의심했습니다. 남곤 등은 국초에 유행하던 목자 장군검이요 주초 대부필이다 라는 도참서를 빌어 목자는 이미 쇠퇴하고 주초가 천명을 받는다 라는 등의 말을 나뭇잎에 새겨 마치 벌레가 갉아먹은 것처럼 만들어 귀인으로 하여금 상에게 올리면서 후원 나뭇잎에 벌레 먹은 무늬가 이상합니다 하게 하였다. 상이 이것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여 비밀이 경주에게 명하여 남곤, 심정 등을 밤중에 신무문 밖에 나오도록 약속하였다. 남곤, 심정 등이 조광조 등을 명패로 부르고 사료라고 이름하는 모든 사람들은 철퇴로 쳐 죽이자고 아뢰자 정광필이 이 소식을 듣고 머리를 조아리며 읍간하여 쳐 죽이는 것만은 겨우 중지하고 조옥에 가두었다가 외방에 나누어 유배했는데, 이양 등이 마침내는 사사하기를 정하였다. 남곤 등은 궁궐내의 나뭇잎에 주초위양이라는 넉자를 써서 이를 벌레가 갉아먹게 한 뒤에 희빈홍 씨를 시켜 그 나뭇잎을 중종에게 보여주며, 목자는 이자, 주초는 조자의 파자이기에 조시성을 가진 자가 왕위에 오른다 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중종을 불안하게 만들면서 결국 조광조와 살인파는 숙청이 됩니다. 그런데 주초위양 나뭇잎 모양 공작이 중종의 명예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왕권 확립을 꾀하던 중종은 훈구파에 대적하기 위해 조광조의 살인파를 키웠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 역시 비대해졌고 중종에게 새로운 기득권층으로 인식되면서 점차 강력한 왕권의 걸림돌로 여겨집니다. 이런 와중에 중종은 조광조의 급진적인 개혁에 피로감을 느꼈고 결국 훈구파에게 주초위양을 지시해 그를 제거했다는 것입니다. 1519년 11월 15일 치열한 정치 공작의 결과 조광조와 살인파들이 쫓겨나면서 결과적으로 희빈홍 씨의 모함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당시 희빈홍 씨의 나이 26살이었으며 이 일은 후궁이 깊숙이 국정에 관여한 첫 사례로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으며 후일 기묘사화라고 불리게 됩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 주초위양의 사건을 검증하면서 벌레들이 글자 부분만 골라 나뭇잎을 파먹게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로 인해 사건의 진실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기묘사가 끝난 후에도 사건에 대한 실록의 기록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이 신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희비롱 씨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유는 성리학에 기반을 둔 가부장적인 조선사회에서 희비롱 씨와 아버지 홍경주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희비롱 씨는 자신의 집안을 위협하는 조광조와 살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부친과 함께 앞장서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보호해줄 친정 세력이 미약했던 성종대 패비운 씨, 가문의 몰락과 더불어 지위와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던 당경왕후 신씨, 미천했던 경비인박 씨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은 가문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적극적인 정치적 개입은 궁극적으로 아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정왕후와 왕세자가 후사를 두지 못한 이상 후궁수생 왕자들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비롱 씨는 금원군을 두고 있었고 경빈박 씨는 장성한 복성군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왕비의 자리가 공석일 때마다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더 나아가 자기 소생의 아들을 왕으로 만들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중종의 사랑을 받던 희비롱 씨는 새롭게 들어온 계비인 문정왕후를 얕보지는 않았지만 만만치 않은 가문 배경과 왕자를 출산했다는 점으로 인해 문정왕후에게 눌리지 않았고, 오히려 유림덕의 왕비가 된 17살의 문정왕후가 궁궐 생활을 오랫동안 한 후궁들의 텃세와 아들을 두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힘겨운 궁궐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중종은 희비롱 씨와 경빈박 씨 외에 창빈한 씨와 귀인한 씨, 수건희 씨 등 여러 후궁들을 총애하고 있었기에 아들이 없는 문정왕후와 어머니를 잃은 어린 원자의 지위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전국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527년에 발생한 작서의 변과 1532년에 일어난 가작인도의 변으로 둘 다 세자를 저주한 사건이었기에 궁궐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 사건은 다음 때의 왕위에 오를 세자의 안위와 관련된 일이었기에 잠재적인 왕위 계승 경쟁자인 중종의 왕자들을 둔 후궁들이 모두 의심을 받게 됩니다. 아들을 둔 중종의 후궁들 중 창빈한 씨와 수기용 씨는 워낙 한미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위협을 받지 않았지만 유력한 후궁인 희비롱 씨와 경빈박 씨의 처지는 달랐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희비롱 씨는 왕대비 정연왕후가 홍 씨는 충실하고 순한 사람이다. 내 반드시 혐의가 없음을 보증하리라 라고 보호해주면서 화를 입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건들은 후궁 중에 가장 위협적인 인물이었던 경빈박 씨를 제거하기 위해 왕세자의 편이었던 김한로와 중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문정왕후가 결탁해 경빈박 씨와 그 아들 복성군을 축출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이후 경빈박 씨와 복성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몰리면서 폐서인 되었다가 사사가 됩니다. 위협적인 후궁과 왕자들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은 이후에 희비롱 씨의 아들인 봉성군을 제거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1545년 인종이 즉위 8개월 만에 유절하고 문정왕후가 낳은 아들인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 시기에 경기도 관찰사 김영윤이 역무를 고변하면서 즉위 초에 피바람이 붑니다. 고변의 내용은 인종의 예숙부 유님이 질병이 있는 경원군 대신 계린군이나 나이가 어린 봉성군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명종은 곧바로 계린군에 대해서는 잡아들일 것을 명했으나 봉성군은 나이가 어리니 가담하기 어렵다며 신문하지 말라고 명합니다. 당시 이 역무를 고변한 김영윤은 희비롱 씨의 형부이자 봉성군의 이모부였는데 명종 즉위 후 권력을 잡은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과 그 동생인 윤원영 및 이기 등에게 아부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꾸민 것이었습니다.
이 무고로 인한 파장으로 을사사화가 일어납니다. 고변 5일 후인 음력 9월 6일부터 시작된 관련자들에 대한 공초에서 지속적으로 봉성군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봉성군은 수차례에 걸쳐 대관으로부터 탄핵을 받았으나 명종은 계속해서 어린 봉성군을 보호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봉성군에 대한 탄핵은 계속되었고 결국 이듬해인 1546년 음력 9월 12일 그는 강원도 울진으로 귀향을 갑니다. 봉성군이 유배기를 가던 도중 평창에서 병에 걸려 그곳에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된 명종은 이를 안타까워하며 유배지를 평창으로 옮겨줬고 약과 의원을 보내어 그를 치료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봉성군이 유배를 떠나고 1년이 지난 시점인 1547년 음력 9월 18일 부제약 정원각이 한강 이남의 양재역에서 한 장의 벽서를 발견하고 이를 명종에게 고하면서 다시금 전국이 요동을 치게 됩니다. 문제의 벽서 내용은 붉은 글씨로 써져 있었는데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히 기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갈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중추월 금음날이라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을사사화의 여파로 일어난 사화였으며 정미사화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문정왕과 윤원영 일파가 살림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원영 일파는 애초에 윤임 등의 영모를 다스릴 때 그 처벌을 가벼이 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윤임 일파는 물론이고 봉성군에 대해서도 모조리 죽일 것을 정합니다. 이때 명종은 고심 끝에 계랭군에 대해서만 사살을 명했는데 당시 이 사건을 실록에 기록한 사관은 이기 일파가 윤임 일파를 역적으로 몰아버리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봉성군마저 죽일 것을 가난 것은 너무 심한 처사라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봉성군을 죽이라는 상소가 계속되었고 명종은 거듭해서 윤허하지 않았지만 1547년 음력 윤 9월 16일 영의정 윤인경 등과 육주에서 또다시 봉성군을 죽이라고 대대적으로 청하자 그는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명종은 신하들의 압박에 못 이겨 봉성군에 대한 자진을 명하였는데 이때 봉성군의 나이 20세였습니다. 당시 어명을 받은 봉성군은 목욕을 하고 곧바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봉성군의 죽음에 대해 실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와는 성품이 상당히 총명하였다. 중종의 상을 당했을 때 슬퍼함이 얼굴에까지 나타나니 보는 이들이 칭찬하였다. 여러 왕자 중에 가장 현명하였으므로 을사년에 가장 참혹한 화를 만났다. 처음에 울진으로 귀양 갔었는데 왕실의 지친이므로 목숨이 보존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밭을 사서 생활 대책을 세우며 장구한 계획을 마련했었다. 자살하라는 명이 내리자 사람들이 차마 알리지 못하고 치상의 준비를 마친 다음에 비로소 말해주었는데 즉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죽었다. 곧바로 관에다 염을하여 발인해서 돌아가니 고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었다. 뒤에 어떤 귀신이 무당에게 붙어서 스스로 완의 혼이라고 하며 서울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하였다. 삼척 사람들이 비로소 사당을 지어 제사 지내 죽었다. 뒤에 점점 강릉으로 옮겼다가 또다시 횡성으로 옮겼는데 어리석은 백성들은 원통하고 억울함의 소치라고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완은 비록 역도들이 구실로 삼기는 하였으나 완이 스스로 한 일이 없는데 완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완은 사실 천륜의 지친이므로 비록 온 조정이 간쟁한다 하더라도 죽이지 않는 것으로 대우했어야 옳았을 것인데 하교에 자처하라고 하였으니 비록
드러내놓고 죽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죽인 것이다. 춘추필법이라면 마땅히 공자완을 죽였다 라고 썼을 것이다. 봉성군의 죽음은 왕대비 문정왕과 윤원영 일파가 외척으로서 잠재적으로 걸림돌이 될 만한 왕자를 사전에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봉성군은 택현의 대상자로 지목될 만큼 학식과 덕망이 높아 대신들에게 촉망받는 왕자였습니다. 중종의 후궁들 중 유독 경빈박 씨와 희빈홍 씨, 그리고 그 자식들에게 영모죄를 연루시킨 것은 그들이 항상 왕비와 세자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희빈홍 씨는 아들 봉성군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위기에 빠지게 되지만 명종이 선왕의 총애를 받았던 후궁이라고 보호해주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이후 희빈홍 씨는 중종의 3년상이 끝나기도 전에 어머니 권씨의 병환을 이유로 궁궐을 떠나게 됩니다. 홍빈이 사가로 나갔다. 봉성군은 홍빈의 소생이다. 당시 양사가 홍빈 및 봉성군의 일에 대하여 한창 농기한 까닭으로 홍빈이 어머니의 병환을 핑계로 나갔으나 실은 스스로 편안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사관들은 그녀가 어머니의 병환을 이유로 사가로 돌아가는 것은 핑계일 뿐이며 실제로는 당시의 일에 대하여 스스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평하였습니다. 출궁한 이후에 희빈홍 씨는 장남 금원군의 집에서 지내다가 아들들을 먼저 앞세운 뒤 1581년 11월 6일에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88세였으며 생물연대가 전해지는 조선시대 후궁들 중 연산군의 후궁 수기윤 씨와 더불어 가장 오래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희빈홍 씨의 무덤은 서울시 은평구 가련동 산 131-2에 있었지만 1970년에 서울 택지 확장 사업으로 금원군, 하릉군, 영제군, 희빈홍 씨의 묘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심곡리 319로 이장합니다. 이곳에 금원군 묘원을 3계단으로 조성하는데 상단에는 금원군 양이, 중단에는 하릉군 양이, 하단에는 영제군 양이를 두었으며 희빈홍 씨의 무덤은 150m 떨어진 가장 위쪽에 모셔집니다.